네, 31번 문제 이어갑니다. 자, 31번. 기억에서 리얼의 한자 순서대로 바르게 표기된 것.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우선 첫 번째 설명. 앞에서도 문제 풀어본 바 있었죠. 이게 글자는 친숙하지만 주의할 부분이다. 다른 글자들이 대체로 이 글자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이 부수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말씀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글자를 보면은 지금 1, 3번이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2번, 4번에는, 자, 이건 그 부수. 근데 이 부수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어떤 모양 역할, 이런 정도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챙겨볼 만한 부분이었는데, 위에 있는 것이 따로 부수고 아래에 있는 것이 따로 부수인데 두 개가 합쳐져서도 새롭게 부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위아래가 합쳐져서 이 창수라는 이런 부수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꼭 무기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동에서의 도구 이렇게 쓰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설, 설치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점.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잘 챙겨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 4번 지우고 1, 3번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다음 두 번째 묘사로 들어가 보면은 1, 3번 두 개만 견줘보면 되죠. 근데 1번에는 손수변이 쓰였는데 3번에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획이고 여기는 붙여서 내리는, 이게 바로 개사슴록이죠. 개사슴록.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네 발 달린 짐승을 나타낸다. 네 발 달린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그 호랑이, 이렇게 좀 역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따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고, 호랑이호, 범호라는 글자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잡짐승들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에는 반드시 이 글자가 쓰인다. 또 이것이 2차, 3차의 의미로 확대가 될 때 짐승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뭐 사납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더 나아가면 그 사나운 성질을 사람에게 연결했을 때 미쳤다 이런 뜻으로도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자, 그 글자까지만 챙겨보면 거의 답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사. 여기에도 그 차례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도 잘 챙겨볼 일이고요. 네 번째 것 같은 거 보면은 더 분명해지죠. 논증할 때 말씀문이 들어간 것과 이 병도로 기대력, 이 부수만으로도 답이 결정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부수의 기본 틀만 알아도 답을 정할 수 있는 문제죠. 가볍게 보시고요. 32번. 여기서도 또 그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억의 장광설 이때 1, 2번에는 혀설자를 쓰고 3, 4번에는 말씀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은 말씀설이 더 적절한 표현 아니냐 해서 솔깃하게 쏠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혀설, 이것으로서 말이란 뜻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원리, 그게 바로 환유법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수사 원리가 사용되는 이런 경우에 그 직접적인 의미, 일체적인 의미, 이것만 생각하다가 실수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유언비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유언비어라고 하면은 뭐 그릇된 말, 잘못된 말 이런 정도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자 밑에 벌레 충자가 들어간 글자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벌레 충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퀴벌레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사람이 그 눈에 띄었다 싶으면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성격을 보이죠.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그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것들로 비유할 수도 있지만 새는 하늘을 날고 그러다 보면 높은 곳 이러다 보면은 좀 긍정가치 이렇게 인식될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가치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 부정적인 가치를 바로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근데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소문 이런 것들의 속성을 좀 담고자 할 때 아마도 바퀴벌레가 가장 적절한 그 비유의 대상이 됐던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말,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떠도는 말 이런 뜻으로 유언비어라는 말이 쓰입니다. 다음 디귿의 변명 이것도 그 주의할 단어입니다. 지금 선택지 보면 1번하고 4번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2, 3번이 같은 글자를 쓰이죠. 2, 3번의 같은 글자에는 가운데다 마킹이죠. 말씀원에 마킹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말 잘할 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1번, 4번에 쓰인 것 이건 뭐예요? 바로 칼도가 가운데 쓰이고 있는데 이 칼은 뭐예요? 칼로 자르듯 둘을 나눈다, 구분한다, 판단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변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두 단어가 모여서 쓰일 때 그래서 어떤 구실을 대며 까닭을 밝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올바른 말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그 첫 번째 단어에서 오판을 하면 이미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것으로서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설 그리고 혀설 이건 결국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었다. 혀가 바로 말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그 입구자 이것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이미 익숙한 부분이죠. 구밀볶음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둬야 되는데 요 첫 번째에서 이미 3, 4번으로 단정 짓고 들어가면서 답을 틀리는 이런 경우도 꽤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수사 원리가 고려돼야 하는 글자. 다음 33번 한자 표기가 옳은 것 할 때 1번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붕괴되다. 붕괴하면은 이제 무너지다 이런 뜻인데 무너지다 이거 이야기할 때 우리 한자 설명하면서 획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좀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소개했었던 기억날 거예요. 바로 옷의를 위아래로 파자해 놓고 이 가운데 부분에 다른 글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들 해서 가운데 뭐 흑토자가 들어가서 표, 마을리자가 들어가서 속리 이렇게 소축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에 쓰이는 글자가 자, 요런 걸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벽돌, 쌓아놓았던 벽돌이 흘러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글자,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것 대신에 부추구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모양,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그 두 개 모양을 대비해 보면은 글자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자 전체 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획을 다 쓰려고 하면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토라는 부수를 딱 떼어놓고 그 다음 요 가운데 요거를 무너져 내리는 모양 이렇게 이해를 해야 쉬운 글자가 됩니다. 충분히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글자예요. 다음 신속하게 처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정중하게 사과하다.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지금 여기 말씀원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원만 보고 착각할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원이 쏠사자에 말씀원이 붙어야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에서도 한번 또 비슷하게 출제가 된 바 있었죠. 답사라고 할 때 앞에 밟을 답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뒤에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글자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사자가 아닙니다. 이를 밟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발로 밟아 다니며 살피다, 조사하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어려운 정도의 단어를 쓴 것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쓸만한 이런 어휘들이고, 또 틀린 것을 제시할 때 좀 그 말씀원변처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글자를 제시했다든가 등등해서 난이도도 적절하고 또 출제 방법도 적절했다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7급 문제지만 9급에서도 좀 새겨볼 만한 이런 문제가 될 듯하고요. 다음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에 자, 기억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이라고 쓰이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그 글자를 보면은 가운데 요 활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이는 거는 이것도 전주자에서 암기하는 글자죠. 전주자. 그래서 미끄러울 활, 미끄러울 활. 여기서 윤활유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했던 글자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글자의 다른 쓰임. 원래 그 한자의 도금, 한자의 뜻을 풀이할 때는 이렇게 미끄럽다처럼 우리 순수 고유어로 설명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마땅한 단어가 없거나 또 마땅한 단어가 있어도 그 단어의 음절수가 길면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한자를 끌어다가 그래서 골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골개라는 한자어를 빌려다가 설명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우리말로 이제 풀자면은 뭐 익살스럽다, 익살스러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음절수가 5개나 돼요.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골개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글자인데 글자를 바꾸지 않으면서 쓰임새를 달리하는 이게 바로 관용적인 용법이죠. 그게 바로 전주. 뜻을 늘려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활하다라고 할 때 미끄러울 활이라는 글자를 써야 한다 그런 정도. 그다음 니은의 공감이라고 할 때 이 그 퍼블릭공, 그 투게더 공 두 글자의 쓰임 이거 잘 챙겨보는 그런 정도고. 디귿 같은 경우에 타협.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타당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위에는 손톱조고 밑에는 여자 여란 글자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를 그 타당하다의 뜻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온당할 타. 그래서 여자와 손톱. 그래서 여자의 예쁜 손톱은 타당하다. 뭐 또는 손톱 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질, 손톱 또는 꾸미기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미지를 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좋습니다. 그 정도. 마지막에 이롤리란 글자에도 요 칼도가 쓰이는데 칼도라는 그 부수의 뜻과 1차적인 의미에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2차, 3차의 확장된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회의자로, 그러니까 칼만 보면은 그런데 벼화하고 연결되어서 벼화에다가 칼을 연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벼 이삭을 칼로 잘라서 획득하는, 추수하는 그런 의미를 연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정리해 주고요. 다음 35번에 감수만연. 이 문제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짜임새죠. 두 단어를 주고 선택지에는 첫 번째 단어는 1, 3번과 2, 4번을 같은 글자로,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짝짓는 방식을 바꿔서 1, 2번과 3, 4번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방식. 선택지 4개 만들 때 가장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죠. 자, 기억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다. 고통을 감수하는 거니까 뭐예요? 고통 그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 3번과 2, 4번으로 나눌 때 수라는 글자에 여기에 자, 여기에 획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때 늘 출발점이 뭐였어요? 수, 매. 이거 항상 같이 짝지어야 되는 거죠.
수수매매. 그래서 주고받다. 그래서 나가는 방향이 먼저, 그리고 들어오는 방향이 나중. 똑같이 팔매, 살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들은 획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줄수. 그럼 받을 수는 빼고 가는 거죠. 그래서 1, 3번은 손수가 있으니까 빼고 2, 4번으로 맥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매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글자에 뭐가 위에 요 사자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항상 짝지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니은의 만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거 비유죠. 비유. 그래서 여기에 쓰여야 되는 것은 2번을 보면은 지금 만자가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4번은 위에 풀초가 부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풀초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빠르게 쓰느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획은 내리고 가로획을 긋고 가로획 긋던 그 방향 그대로 가로획을 더 이어주고 내리는, 그래서 왼쪽의 획순과 오른쪽의 획순이 다른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본래 쓰기 방법이죠. 자, 어쨌든 이 풀, 이게 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동굴 만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칡은 그 방치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뻗어 나가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나무를 칭칭 감고,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해가 큰 그런 것으로 동굴.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폭넓게 퍼져나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낼 때 동굴만자를 써서 만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수변하고 요 풀초머리하고 어느 게 더 적절하냐, 이걸 판단하는 것으로 정답을 확정 지어야 할 문제죠. 이것도 아주 난이도도 적절하고 또 문제 구성도 적절한 좋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 시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순화 대상의 어려운 말, 일상생활 속에 거의 쓰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한자를 알고 익혀서 쓴다고 해도 써봤자 이룰 리가 없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는 체 한다, 뭐뭐 하는 척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건 굳이 권장할 문제가 아니죠. 시험 문제로 출제해서 수험생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자극하는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굳이 낸다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순화 대상의 말이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건전한 문제 방향이겠습니다. 36번 토의, 사고 이런 단어들에 밑줄 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토의는 어떻게 될까요? 토의 역시 말승언변이 필요하겠죠. 말승언변. 사고, 여기는 생각할 고자 쓰고 있으니까 적절하고, 생각할 고에서 하나 더 군더더기 설명을 하자면, 자, 이 글자는 보통 이런 의미, 늙을로를 나타내는 글자죠. 그래서 땅, 그리고 이거는 파다. 땅을 파다. 땅 파고 묻어야 될 나이, 늙은이 이런 뜻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요 밑에 부분이 모양은 좀 다르죠. 그런데 생각할 고를 한 획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의 본래 모습이 큰 대자였다는, 좀 사실 모양새가 잘 연결은 안 돼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큰 대자의 획 변형이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늙은이, 노인의 위대한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 선택에는 앞선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릴선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쉽게 좀 구별이 될 듯하고, 4번의 준거. 여기 맨 밑에 손수가 받침으로 받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공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들다 이런 의미가 중심적인 뜻입니다. 여기 써야 되는 것은 이제 근거, 의거할 거를 써야 되는데 의거할 거라는 글자도 생각보다 그 빈도가 꽤 높은 이런 글자예요.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으로 여기에 밑에 돼지시가 쓰이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면 범호란 글자로 그 부수에서 암기해 있었던 이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손수하면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가 구별돼 보이죠. 그리고 나면은 글자에 대한 이미지가 오래 남습니다. 근데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은 획이 많고 복잡하다 이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써서 암기하는 것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자를 해보면 돼지시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수고 범호라는 글자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글자죠. 거기에 손수 이런 정도로 쪼개 놓으면 글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챙길 글자로 강조를 드립니다. 논거, 근거 이렇게 할 때 항상 쓰이는 글자죠. 다음 37번 넘어가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가야 될 건 그래서 논의라고 할 때 토론하다, 의논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으로서 역시 1번, 2번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다음 두 번째는 각기 논거를 밝히고라고 할 때 논거, 방금 전에 의거할 거 설명드렸던 바로 그 글자가 필요한 경우죠. 이 정도 선에서 이미 답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논박이라고 할 때 2번 선택지 볼까요? 2번 선택지에 쓰인 박, 여기에는 그 박이 아니라 논거라고 해서 여기서 그 책받침이 붙어 있잖아요. 책받침. 그럼 책받침은 항상 사람의 움직임, 공간의 이동 이걸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서 급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다시 일본어로 돌아와서 네 번째 단어 해서 여기는 논제 그러니까 제목을 뜻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제목 머리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논제에. 자 그렇게 해서 부수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하자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음 38번 미국 정부는 기밀 자료가 해서 기밀 자, 여기는 그 밀자는 4개를 다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빽빽할 밀, 이게 이제 비밀, 이럴 때 쓰이는 글자로 쓰이는데, 기밀이라고 할 때 1, 2번에는 기록할 기를 썼죠. 그리고 3, 4번에는 뱉을 기를 씁니다. 근데, 기밀 자료라는 것은 바로 3, 4번으로 뱉을 기, 틀기, 이 글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이런 것에 근간이랄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짜는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 뱉을기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비밀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가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밀이 새나가면 그 조직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붕괴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이란 뜻으로 뱉을기를 쓰는 것이다. 자, 그 점으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기밀이 유출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기록할 기자 쓰는 것으로 1, 2번 정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두 번째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를 그렇게 조절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어 보면은 1, 2번에 쓰이는 유, 이건 뭐예요? 종류라는 뜻이죠. 종류. 그러니까 종류 이걸로 써서 유출이라고 써서는 안 되죠. 흐를 유자 써서 유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어로 착각을 했더라도 두 번째 단어에 와서 바로 3, 4번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힌트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출자에 대한 색출 인지가 먼저군요. 인지, 정황을 인지하다. 그럼 인지할 때는 지자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고 이거는 뭐 많이 설명했던 거니까 자, 이 글자를 기본으로 한 다음 이렇게
그래서 위의 것을 입력된 지식.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할 왈. 밑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출력이라는 방향을 이제 입력 방향, 출력 방향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건데, 출력 방향으로서의 슬기,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쓰는,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지금 1, 3번의 짝을 이루고 있고 2, 4번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다, 그러니까 비밀이 새 나갔다라는 걸 인지하다,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니까 뭐예요? 입력 방향인 거죠. 입력 방향이니까 말할 왈자 빼고 위에 것만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면 되고, 마지막에 그 색출할 때 입구 변을 쓴 글자는 문제를 위해서 그 집어넣기는 했으나 일상적으로 거의 쓰일 일이 없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할틀, 색, 할다 이런 뜻으로 쓰임새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 가면 답이 깔끔하게 확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단어에서 잘못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어에 이르면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힌트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확정적으로 결정한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여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39번. 여기는 확집, 그리고 위의, 강도, 그리고 일조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맥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된 단어를 짝짓기 하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 4번인데 리을에는 일조의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주 없는 지도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일조의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이런 것으로 보아 굉장히 짧은 순간, 짧은 시간 이런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문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쓰인 건 뭐예요? 바로 해가 내리쬐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일조량, 이거 이야기할 때 쓰는 날일자에 비출 조자, 이거 뭐 모르는 글자도 아니고 친숙한 글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이런 문맥이 쓰인다면은 그땐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관용적인 어구로 많이 쓰는 하루아침에 이런 표현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 이런 것으로 한일자의 아침조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단어 수준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구급답게 아주 어려운 단어 쓴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한 기본적인, 그러면서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게 잘 구성한 문제입니다. 다음 40번. 고유에 대응되는 한자어, 지름길의 첩경에서 이 빠른 길,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웃음의 고소, 쓸고자를 썼어요. 쓸고자, 우리 풀초머리 강조했었죠. 그래서 어떤 씹었을 때 쓴맛을 내는 풀,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맛이 쓰다. 이런 데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통스럽다. 이런 뜻으로 확대가 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소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쓴웃음. 그래서 비웃음하고는 의미 방향이 좀 다르죠. 비웃음에는 냉소. 보통 그 얼음빙자에 기대어 이수변, 삼수변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그 별명을 붙여서 부수의 별명. 그래서 얼음빙이라고 읽어야 될 부분을 이수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또 마름질의 재단, 요 재자 항상 강조했듯이 옷의의 마킹해이죠. 옷의. 그래서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게으름을 해태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어떤 저 관공서의 문서, 무엇을 해태한 때에는 이런 것처럼 법조문의 그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법제처에서도 그런 그 현실적인 감이 멀어진 이런 한자어 표현들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한글학회 쪽에서 그 우리말, 우리 고유어를 살려 쓰기 위한 그런 노력에 관공서 중에서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잘 했다라고 해서 뭐 상을 준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점차 없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시험 자체의 기출문제를 놓고 보면은 예전에 뭐 기출문제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바 있었던 빈도가 꽤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꼭 알아둘 만한 그런 단어고요. 다음 41번. 문맥적 의미 고려해야 되겠는데 앞에 기역의 임말, 니은의 글말 문맥적 의미를 먼저 잡으면 기역의 임말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설명하는지는 세 번째 줄에 잘 나타나 있죠.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근데 니은 뒤에 있지만 그렇다고 빠른 속도가 니은을 설명한 게 아니죠. 니은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라고 해서 이 빠른 속도는 기역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 니은보다 이 글말이라는 표현이 네 번째 행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네 번째 행에 이제 글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행에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라는 풀이가 나오죠. 자, 따라서 임말과 글말 이 두 개를 대비하는 이 필자의 소술 포인트 그것은 빠르게 변하는 임말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한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글말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그 나머지 선택지는 읽을 수만 있으면 구별이 되죠. 그래서 1번에는 다채롭다와 규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채롭다, 규범. 다채롭다라고 하면 이 갈래가 여러 가지인, 종류가 여러 가지인 이걸 나타내니까 빠르다, 느리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2번에는 동태, 정태라고 했으니까 움직임과 고정됨이라고 했으니까 관련이 있고 3번에는 모호하다, 명시적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모호하다, 명시적이다. 모호하다란 말 나왔으니까 구별하면은 애매하다와 모호하다. 이걸 사전을 찾으면 사전에는 동일한 뜻으로 나옵니다.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mbiguity, vagueness 해서 서로 단어를 찾아봐도 그 뜻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은 의미가 약해졌지만 문학을 중시하던 문학 작품은 요즘에도 많이 출제되지만 작품을 독해로 출제하는 거 말고 문학론 자체를 출제하던 옛날에는 시어의 애매성 뭐 이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설명이 됐던 바도 있습니다. 근데 문학에서도 거의 좀 비슷한 맥락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굳이 구별된다면 논리학 분야에서는 구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견주어볼 말로 혼동과 혼돈 이런 정도로. 혼동은 뭐예요? 대상은 드러나 있고 근데 드러난 그 대상 중에 헷갈릴 때 이것을 혼동이라고 한다면 혼돈 이거는 대상 자체가 뭔지가 아예 드러나지 않은 파악이 안 된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양상으로 애매성과 모성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어사전을 찾아도 동일한 뜻으로 설명될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써요. 같은 뜻으로 씁니다. 논리학에서만 세밀하게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 다음 넘어가서 42번에 도금. 도금을 문제로 만드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전주자였습니다. 앞에서 지나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주자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바로 형성자를 이용하는 거죠. 형성자는 글자는 모양과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떤 그 뜻과
뜻을 나타내는 역할, 음을 나타내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라고 썼네. 음을 나타내는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읽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하게 이 소리가 특이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보통 나타내는 경우로 착각하도록 이렇게 도금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형성자에서 주의할 도금, 주의할 형성자라고 할 만한 것들 이걸로 출제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죠?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 자, 42번에 1번은 맞고 2번에는 사기, 야기. 자, 요거 보더라도 앞서 풀어봤던 7급 문제에서 뭐 야기 이런 것들 출제했던 사례 볼 수 있죠. 예전부터 많이 출제해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작열인데 치열 이렇게 잘못된 도금을 주었고 3번에는 형극이라고 읽어야 될 것을 형자. 이것도 역시 그 모양이 비슷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자, 나무목을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벌려 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덮을멱 이 글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입구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제가 이거는 붓숫자는 아닌데 이건 이제 암기하기 쉽게 따로 떼어내서 창문, 창 이렇게 암기하도록 이름을 붙였던 그런 글자예요. 이거는 그물망이란 글자죠. 이거하고 다릅니다. 가운데 획이 있고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획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붓은 아니고 창문, 창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로 읽히는 것과 그리고 어떤 묵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런 글자에 속이라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도금이 전혀 달라지는 이런 양상인데 그 차이에서 오는 혼동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는 그 중국의 한자식 표현 여기에서 서양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소리값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리를 고려하고 뜻도 고려하면서 어울리는 글자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콜레라라는 거기에는 어울리는 한자의 도금 이렇게 따져보면은 호열날이라고 해야 콜레라 이것하고 음이 좀 더 비슷한데 바로 그걸 쓰지 않고 호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모양이 비슷한 것을 이렇게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부분이고 두 번째 단어, 3번의 두 번째 단어 파탄 이것도 잘못 읽으면 아까 그 형성자에서 주의할 도금 이거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정할 정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파정 이렇게 틀린 도금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찰 이거는 전주자의 문제고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 가운데 악한 오한이 맞고 악한은 틀리다. 이때 한자와 짝을 지어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자에 이게 쓰이면 어떨까요? 이게 쓰이면 나라한이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한 이렇게 쓰이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악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온 글자와 짝을 지어서 그 도금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다음 43번. 1번에는 도, 야 역시 전주자에 기반하고요. 2번 개, 전 맞게 제시한 경우인데 아주 주의할 만한 단어죠. 이것도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도금이 준으로 읽힙니다. 대부분. 그래서 앞에 설립자가 오고 말씀원이 오고 또 그 여러 가지 부수들이 오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인변이 와도 준걸준 이런 식으로 준을 읽히는. 그러니까 이것도 개준이라고 잘못 도금을 주는 헷갈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심에 오는 경우에만 마음 고쳐 먹을 전이라고 쓰인다는 점 아주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도금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단어들을 모아서 한 문제를 구성한 경우였습니다. 꼭 정리해주고 42번에서 43번 거의 같은 맥락의 그런 질문 양상이라는 점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3번의 3번 답지 같은 경우에 익숙한 그런 경우죠. 네 번째도 역시 날일자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동을 유도한,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자에서 주의할 경우 두 번째 패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44번 1번의 발성과 우송, 이 우편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우리가 직접 써볼 일은 많지 않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빈도가 꽤 높은 이런 단어죠. 나머지는 읽기만 해도 대략 알 수 있는 공급, 수요, 그리고 탈퇴, 가입, 읽기만 해도 어떤 관계인지가 아주 쉽게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우편우, 1번의 우편우, 이 글자를 아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2, 3, 4번이 읽기 쉽고 두 단어의 관계도 쉽게 파악된다는 점에서 1번을 잘 몰라도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편우를 아는가, 이것이 질문의 의도였다라고 고리를 챙겨야겠습니다. 45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문제까지 45번이니까 15개씩 좀 끊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인데, 소술 초점. 제가 한자성어 설명드릴 때는 대부분 그 PPT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중심이 되는 단어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항상 꼬집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수사법이 뭐냐, 이거 꼭 챙겨보자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항상 소술 초점이라 했었죠. 왜냐하면 한자든 한자 성어든 결국은 국어라는 언어 능력이거든요. 이 언어 능력의 꽃, 그게 바로 서술 초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거 섞어놓고 하나 고르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그런데 그 속에서 쓰임새가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인상적인 느낌을 가지라고 권했던 것이 협동이라는 말과 십시일반, 두 단어를 상징처럼 이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넓게 보면은 같은 뜻이죠. 넓게 보면. 근데 협동이라는 말의 서술 초점과 십시일반이라는 말의 서술 초점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구별하는데 고급 언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협동, 그러면은 10명이 협동했다고 쳤을 때 10명이 협동을 해서 얻어낸 플러스 알파의 이득은 결국은 협동에 참여한 10명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십시일반은
10명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떼어내서 새로운 한 그릇의 밥을 만들었어요.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플러스 알파는 누가 누려? 이 한 숟가락씩 떼어냈던 10사람이 다시 논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11번째. 새로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서술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할 때 미봉책, 임기응변, 임시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 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여기서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처한다 이런 뜻. 근데 여기는 출발점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다라는 것으로 그 어리석음,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잘못된 판단, 여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봉책, 임시방편 뭐 이런 것들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이고, 자, 이런 관점 말고 제가 또 강조했었던 또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어요. 4번을 또 한번 구별해 볼 필요도 있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것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 대책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뭐예요? 본래의 문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언발의 오줌 누기는 뭐예요? 이 잘못된 대책 때문에 문제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귀기라는 지시문의 전제, 이게 없이 다음에 제시된 것 중 상대적으로 다른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4번을 답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다른 방향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한자성어들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